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ECB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인플레 전망치 하향 조정. 유럽 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7일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의 길을 터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기업 해고 2월 기준 금융위기 이후 최악. 현지 시간 7일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기업들이 계획한 감원 수는 84,638명이었습니다. 이는 1월보다 3% 증가한 수치로 1년 전보다 9% 많습니다.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9년 18만 6,350건을 기록한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엔비디아 $920 근접 13% 더 오르면 애플 잡는다. 엔비디아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지 시간 7일 주당 $920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추가로 13%가량 더 늘어나면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7일 엔비디아 이사 2명이 자사 주식 1억 8천만 달러어치를 매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계속해서 퐁당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강세, 코스닥 약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무려 5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코스닥이 좀 시련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1% 넘게 올랐고 나스닥까지 해가지고 신고치를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엔비디아는 아주 초특급 강세를 이어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플은 간밤에도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간만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유럽에서 ECB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약간 낮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장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강관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나스닥은 1.5%, S&P 500도 1% 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들 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 자체로 살펴봤을 때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21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 7월 이후에 감소세를 좀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19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기존에 있던 실직자 중에서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이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마감 상황도 추가적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중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오전 9시 5분쯤 44,472선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이후에는 차익 실험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사흘 만에 4만 선 아래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마감도 39,00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제 나왔던 중국의 수출 데이터에 집중을 했는데요. 1월에서 2월 수출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원유 수입이 3.3%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게 되면서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가격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제도 온스당 2,158달러 선까지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금과 관련한 ETF 자산도 껑충 뛰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CNBC 기사 보겠습니다. China could flood U.S. electric vehicle market with its offerings 이라는 기사고요. 일단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제니퍼 그랜홀름이 중국 전기차와 관련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렸던 악시오스 이벤트 서밋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랜홀름은 에너지부 장관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경계해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저렴한 미국산 전기차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랜홀름 장관은 지금의 현 상황을 두고서 이전에 있었던 태양광 패널 사례를 언급하면서 예시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발명했던 태양광 패널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대량 생산하고 수출하면서 시장을 잠식했던 전철을 이 전기차 역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랜홀름 장관은 미국 정부의 중국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함께 취해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련 기사 준비했고요. China's export growth jump 7.1%.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 상승을 했고요. Imports growth 3.5%.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월에서 2월 수출은 7.1%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 3.5%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새해 들어서 처음 발표된 무역 통계이고요. 중국은 1월 통계는 일단 건너뛰고 두 달치를 이날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올해 1월에서 2월 수출과 수입 모두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돌게 되면서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수출을 좀 살펴보면요. 5,2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1.9% 그리고 지난해 12월 수치였던 2.3%를 모두 크게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미국과 대만으로의 수출은 각각 5%, 4.4% 정도 증가했고요.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각각 9.9% 그리고 9.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1월 반등한 뒤에 2월부터 넉 달째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렇습니다. 11월부터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 지금까지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수입입니다. 3.5% 정도 증가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 1.5% 그리고 지난해 12월이었던 0.2%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로써 1월에서 2월 무역 흑자는 1,251억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입이 좀 다소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채나 부동산 시장의 악화 혹은 개인의 소비 부진 등 우려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기준치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5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서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죠.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는데요. 이러한 실적이 또 상반기 경제 회복에 어떤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뉴스 보시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사고요. Powell says the Fed is not far from the point of cutting interest rates.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not far,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의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부동산 위기설에 대한 답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이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연준이 향후 몇 년 동안 다뤄야 할 문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울러서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과 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혁신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대체적으로 전날에 있었던 하원 청문회와 비슷한 뉘앙스긴 했지만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머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게 되면서 투심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로 유럽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hold rate,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밤사이에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준 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기준 금리는 연 4.5%, 수신 금리는 4%, 그리고 한계 대출 금리는 4.75%로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지표가 완화하긴 했지만 임금 상승의 부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가격 압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범유럽 주가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500선을 좀 돌파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력을 어제도 보였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920달러 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애플과 격차가 단 3천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됐는데요. 급등세를 이렇게 이어가는 와중에 엔비디아 이사 2명이 자사 주식을 1억 8천만 달러 매도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흔들림 없이 4%대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4.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19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EPS는 10달러 99센트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1.5%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SMC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어제장에서 5.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대만에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신주인위원회는 TSMC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맞춰서 북부나 중부, 남부 지역 등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총 10개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대만의 토지 상황상 모든 생산 시설을 대만에 남겨줄 수 없기 때문에 14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건설을 하고 최첨단 공정만 대만에 남길 것이다라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TSMC는 자이 지역에 치본 웨이퍼, 온서브스트레이트라는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해당 공장은 향후 2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서 연결하게 되는 3D 패키징 공정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TSMC는 올해 안에 일본 구마모토 현의 제2공장 건설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애리조나에서도 공장 2개를 건설하는 등 공격적으로 생산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즈에 맞춰서 시설을 늘리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수혜를 좀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노보노디스크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8.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3% 상승세 추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몸값이 이제 전기차인 테슬라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의 배경에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알약 버전의 비만 신약이 일상 임상 시험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를 능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아미크레틴의 알약 버전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에서 참가자들이 12주 후 이 체중의 13.1%를 감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에서는 위고비가 이전에 12주 후에 약 6%, 그리고 68주 후에 15% 체중 감소를 낸 것을 능가하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제품인 위고비를 넘어서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질주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은 아닐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좀 했었는데요. 어제장에서 정규장에 5.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행히 10억 달러의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슈를 좀 하나 체크해보자면 한 달 새 예금이 8조 원 가까운 예금이 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총액이 772억 달러였는데요. 이는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하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5일 830억 달러 대비해서 감소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정규장에서는 5.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파월 입김에 유가, 금, 증시 모두 상승 관련된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조금 가까운 언급을 좀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유가나 금, 증시 모두 좀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먼저 좀 풀어주시죠. 네,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매파적인 게 아니라 완전 비둘기죠, 그냥. 네. 비둘기를 이제 발언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에서 이제 의회 청문회가 있었고요. 전일은 이제 상원에서 의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뭐 둘 다 이제 기존에 그 1월 달 이제 FOMC 이후에 2월 초죠. 2월 초 FOMC 이후에 그런 이제 그 스탠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보다도 좀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이 좀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걸 좀 상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수준이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이제 시장에서 먹히면서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강한 그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미국 내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호조세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아주 빨라지진 않고 뭐 6월이나 아니면 하반기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상치를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4분기에 GDP 성장률이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3%대의 그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호황급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코로나 때 급락을 했었던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22년도 1분기에 조금 약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지만 다시 2%대 성장을 회복을 했고요. 뭐 작년 3분기에는 5% 가까운 성장세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3.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애틀란타 연은에서 지금 GDP 나우라는 그런 이제 예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6%를 예상을 하고 1분기에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었죠. 발표된 이제 2월 졸트 보고서,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고서나 그다음에 신규 수업 청구 건수를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 졸트 관련된 이제 보고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구인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얼마만큼 이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 이제 급속히 증가했었는데 그 이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700만 건 이하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구인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900만 건 그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고용이 지금 빡빡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나온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생산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생산성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이 지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고용 사정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도 이러한 타이트한 그런 이제 고용 사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CPI 이제 상승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장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잦아들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잦아드는 모습이 이제 확연히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022년 9월달에 7월 달에 9%대의 이제 CPI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는 3%에서 4% 사이의 그 CPI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이다라고 뭐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만약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 기대치가 2%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다행히 금리가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들이 잘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GDP 같은 경우에도 3.3% 정도를 기록을 했고 호황된 경제 성장률 3%대면 호황된 경제 성장률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반면 좀 고용 지표는 타이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8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에 좀 공개가 될 텐데요.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좀 끝까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싶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좀 그나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혹은 시기 관련해서 변화가 좀 이전과 다르게 있을까요? 일단 뭐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3회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 이제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나온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화면을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6월달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이제 4번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횟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연초에 이제 6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소폭 이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기대감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제 패드는 왜 이게 이런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보면 일단 뭐 연준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암흑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19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같은 경우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게 되고 경제는 둔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을 뭐 조금 잡히는가 싶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연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드 입장에서도 보면 기준금리를 낮췄다 높였다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어떤 추세적인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횟수를 조금 이제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미국 경제의 호황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6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그런 이제 대선 레이스가 격화가 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많습니다. 특히 연준이 뭐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뭐 올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대선이 끝난 이후인 11월 FOMC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치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초에 6회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좀 소폭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4번 정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3번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차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다만 11월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굵직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시점 돼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발언한 이후에 뭐 유가나 증시나 국채나 이렇게 변동성은 좀 어떻게 보였나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이 발언한 이후엔 비교적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입장에서 봐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기보다는 인하한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인하 시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인하를 할 것이다. 올해 내에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이 발언이 좀 더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뭐 조금 긍정적으로 미쳤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얘기는 이제 중립적인 그런 이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준금리를 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도 보면 뭐 최근에 계속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원재재 같은 경우도 일단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 가격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익성이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뭐 유동성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적당한 유동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좀 더 지금 같은 호황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제 호황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런 이제 경제가 급 호황을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좀 급등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좀 유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QT 관련된 문제가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Q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뭐 급격하게 뭐 지금 상황에서 더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우려 섞인 부분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증시나 원자재, 유가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같은 경우에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일정 부분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같이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원체 좋기 때문에 국내도 그거에 대한 이제 순풍을 같이 좀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파월 의장 자체는 뭐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다 예상들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시장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준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뭐 이머징 시장에도 훈풍을 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와 더불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최근에 이제 AI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흐름세는 국내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AI 열풍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적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어저께 이제 나온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이제 하는 매수를 권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그런 이제 국내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3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한동안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에 있을 AACR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관련돼서는 뭐 이벤트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기술 수출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술 수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국내에서 몇몇 회사들이 관련된 부분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이나 뭐 동아 ST,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이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GLP-1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와 더불어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인 마쉬라는 MASH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도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질도 이제 비만 관련된 그런 이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비만 관련주는 GLP뿐만 아니라 마시 관련된 그런 쪽으로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잘 가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함께 좀 훈풍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또 AI,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ACR 앞두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 좋으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제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시간 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어제 시간 외에서 있었던 급등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 짚어주시고요.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함께 보면 좋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 시간의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뭐 2차 전지 모든 섹터에 뭐 수급이 붙었다기보다는 여기 별도로 이제 투자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삼자 배정이라든지 전환사채 뭐 이런 것들처럼 어디서 이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니 자금을 끌어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5부터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자, 탑5 일단 JI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JI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 모멘텀으로서 이슈, 전환사채는 역시나 100억을 빌려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온다. 그 이슈로서 좀 움직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국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국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도 특정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온다가 되기 때문에 삼자 배정은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를 최초로 이제 양산 돌입을 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배터리 장비 공급 이런 모멘텀이 좀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1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이거는 좀 진짜 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지테크라는 기업인데 일지테크가 이제 시간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제 영업이익이 5,64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종목들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세아 메카닉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아 메카닉스. 이 세아 메카닉스를 이제 좀 보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오늘 못 가도 괜찮아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2차 전지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주들 다 어떻습니까? 차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에요. 근데 이 세아 메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상승이 예상된다. 그다음에 공모가 아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은 지금 뭐 4,000원 안에서 잘 매매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급등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세아 메카닉스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고요. 주가상 한 번도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종목 그리고 오늘 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빠르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락했던 종목들은 이제 거의 다 개별주로서 실망 매물 추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NISys라는 종목입니다. 그 NI 시스템이다, 시스템. 이게 신규 상장돼서 이름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어제 시간에 이제 하락한 이유가 일단 상장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추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항대 이런 거 저항대 맞고 무너지고 이번에도 반등 나오는 구간대에서 저항 맞고 무너지고 저항 맞고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에서의 조정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디, YMNet, EMNet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설명드릴게요. YMNet이라든지 EMNet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종목 우리 제일 유명했던 게 치즈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였죠.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산주가 움직이면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하루 만에 모멘텀 소멸되는 것처럼 치즈직이 아프리카 TV 접속자를 뛰어넘었다 하면서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모습이다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은 저는 이 KNR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이게 잘못 물리면 차트상으로 이게 어디 대응하고 손들까지 잡을 수도 없고요. 신규 상장주가 잘못 물리면 마이너스 60% 70%도 가기 때문에 KNR 시스템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KNR 시스템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는 실망 매물이 좀 출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바닥이 가늠하기 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을 바라겠고요. 오늘 센티멘탈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난리죠. 펀더멘탈로 두산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좀 볼까요? 저희가 몇 개로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대기권 뚫고 나갈 기세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제는 뭐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불을 뿜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기권을 뚫고 나가나요? LIG 넥스원 고공 방어체계 하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뭐 난립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제가 좀 오늘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쪽을 좀 일단 한번 볼게요. 미국 쪽에 제가 세 가지 방산 회사를 했어요. 노스롭하고 록히드하고 보잉 이쪽을 해놨는데 이쪽 밑에 이 회사들입니다. 주가가 보면 연초 대비해서 그냥 뭐 별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난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초 대비해서도 벌써 상당히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60% 이렇게 올랐고 LIG 넥스원도 140% 이렇게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만 원대에서 LIG 넥스원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14만 원 정도 갔을 때도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에서 왜 이런 거 안 사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더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DB금융투자입니다. 대단한 지상방산 활약이다. 4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지상방산 쪽이 전사이익을 견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지상방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6% 정도 나왔다. 국내하고 해외하고 비율이 6대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마진이 아무래도 해외가 좋을 테니까 해외 쪽의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마진이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지상방산 계속적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나 뭐 영국에서 K9 자주포, 우리 자주포는 뭐 전 세계 그 마켓시아 시장 점유율이죠. 1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포지셔닝이 단단하고 사우디하고도 지난번에 국방부하고 MOU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도 조금 갈 수도 있고 라트비아 그쪽도 지금 그 장갑차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이유가 있고 특히 두 번째죠.
고마진의 폴란드양 수출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다. 이 잔여 물량 이제 실행 계약을 해야 되는 게 한 5조 이상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모멘텀을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아무래도 수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이 회사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최근에 상향한 바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입니다. 아주 제목이 좀 야릇하죠.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우주 쪽을 이 회사는 강조를 했어요. 민간 우주 시대의 선도 업체고 우주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기대감을 상당히 불어넣고 있는데 사실은 우주 사업 부분에서는 적자가 더 확대될 것 같다는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쪽에서는 돈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한화 시스템이 이 우주 비즈니스의 이 자회사거든요. 한화 시스템 주가가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는 것보다 한화 시스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은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관련해서 많이 하는 한화 시스템의 사실은 이익이나 이런 현재의 느낌은 기대치보다는 좀 낮다. 실적이 생각보다 안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게 있을 수밖에 없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주가를 캐치업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유안타증권은 앞으로도 해외 수주 쪽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년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23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영업이익률 약간씩 올라가고 있죠. 작년 대비해서 1.1%포인트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년에 좋아지지만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금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쪽에 수주 얘기가 계속 지금 중첩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아주 해피하시죠.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파는 거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라가는 폭이나 그 진도, 스피드가 너무 가파르고 빠르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장고일 0.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만 원, 5만 주 이렇게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아까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장고율이 공매도 장고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산다? 무슨 얘기죠? 진짜로 사는 겁니다. 진짜로 막 큰 펀드에서 지금 사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아주 최상단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 그래 내 주식 가져가 천천히 파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밸류에이션 볼까요? 포워드 PER로 봤을 때 17.5배 아주 높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장보다는 상당히 50% 이상 높아져 있고 LIG 넥스원도 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17.5배 뭐 같은 수준에 있는데 어쨌든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고 자, 최근에 목표가가 이렇게 5만 원, 20만 원대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까는 뭐 24만 원, 25만 원 여기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 대비 상승률은 약간은 남아 있어요. 6% 최근에 목표가를 올렸기 때문에 남아는 있는데 조금 좀 부족하다. LIG 넥스와는 목표가를 추월한 지 오래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두산입니다.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급등한 주가 왜일까요? 그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파란 녹색 선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다른 회사들 주가들은 그냥 뭐 그렇게 변동이 없었는데 두산만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밸류어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죠? 저 PBR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밸류어 프로그램의 요체는 아무래도 주주 환원입니다. 주주 환원을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누군가 벌어줘야 되는데 그 계열사들, 자회사들이 돈을 좀 벌어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두산 로보틱스 지분 6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를 좀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인사이트는 두 개죠. 하나는 주주 환원, 주식회사 두산 주주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쪽의 인사이트는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 안 그래도 주가 높은데 이 주가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전자 부문이 있습니다. 동박하는 그 전자 비지가 있고 또 두산 테스나도 연결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돈이 나올 구멍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하면서 이 회사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누가 샀나 이렇게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면서 아주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근래 보게 되면 힘들 정도로 이 거래량이 들어왔다.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공매 잔고율 0.5%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환매수가 들어올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자, 목표 그 역사적 밸류 밴드로서는 상단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는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NAV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여전히 깊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PBR로 봤을 때 두산은 0.9배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고, 여기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아까 지분도 판다고 그랬잖아요. 밸류에이션도 PBR 16.5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팔고 오히려 두산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올라와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27% 남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펀더멘털로 두산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파월의 발언 이후에 금과 증시 모두 상승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두산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